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한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무책임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고 맞섰습니다. 잇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혁신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위원장 경질과 함께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선거제 협상 시한이 지나간 가운데 여야의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정기국회 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꾸준히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에게 법안 통과의 과정과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태풍까지 예고되면서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대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부실 준비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대회를 주도했고 민주당이 당의 위기 전환을 위해 잼버리를 정쟁으로 악용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폭염 대책 등 준비가 소홀해 잼버리가 생존 게임이 됐는데도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이 걸린 국제 행사를 두고 문제를 키우며 정쟁 도구로 삼는 게 한심하다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잼버리 유치 확정부터 계획 수립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다며 민주당이 자기 발등찍기인 줄 모르고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당의 폐륜 행각과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잼버리를 악용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대회를 더 철저히 준비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실 대응으로 잼버리가 생존 게임으로 전락하며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상된 폭염에도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니 전 정부 탓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회가 끝나면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예보에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고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난관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잇따른 논란에 실패한 혁신위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경제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며 정부의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철저히 실패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노인 평화 발언부터 시부모 봉양 거짓 공방으로 연이어 구설수에 오른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나이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 발언으로 한 차례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후 대한노인회에 사과 방문한 김 위원장의 시부모 봉양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김 위원장을 향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이라면서도 가족사는 김 위원장의 개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추경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어나는 가계, 기업 민간 부채로 인해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집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이제 GDP의 224%, 무려 4,83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부채가 금융과 실물 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배드뱅크 설치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배드뱅크는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배드뱅크 설치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에 부실자산 등을 처리하는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해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최근 발생한 흉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흉악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경찰이 면책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이후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다중 밀집 지역 522개에 대해서 기동대와 특공대를 배치했으며 SNS상의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일 대의원제 개편과 관련한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내일 발표되는 혁신안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맞추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의 한 표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60표의 위력을 발휘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당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 이제 부실한 운영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이제 당하고 있는데 그 성범죄 의혹에 부실 대처했다는 그런 게 논란까지 불거졌네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과 얼음,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의료진, 또 병상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범죄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원들이 이용하던 여성 샤워실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발각이 된 건데 잼버리 조직위가 부실 대처했다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에 조직위와 여가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태국 지도자에게 이 가벼운 경고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었고요. 한편 이 전북연맹 제900단 지도자와 대원 80여 명은 이 조직위의 조치가 미흡했다,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며 조기 퇴소했습니다. 네, 잼버리 대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또 태풍까지 이번 주에 이제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기 네. 이제 철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 그 여야가 연일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부와 여당이 남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잼버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이번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건 반성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탓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 잼버리 대회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며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을 했다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용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대표, 국회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를 돕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새만금 대회가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하다며 더 이상 국격이 추락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남 탓이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안을 신속히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야영장을 이제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10일 목요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한 뒤에 이제 북서진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관통할 예정인데요. 500mm의 이 상당한 집중호우와 또 40m/s의 강풍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폭염의 태풍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계획보다 일찍 떠나게 된 건데요. 여성가족부는 내일부터 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잼버리 대회가 이제 12일까지인데 10일부터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그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돈봉투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19명의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 이때 이제 검찰이 공개를 한 겁니다. 네.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의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20개 돈봉투를 각각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이 최소 19명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명이 거론된 의원의 대다수는 지금 그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루된 의원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요. 300만 원의 양심을 사고 판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0명이나 연루가 돼 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 가득해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 안 된다며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광원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확실한 건 이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된 후에 이런 이제 뭐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지난주 내내 이제 논란이 됐다가 4일 만에 이제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또 대한 노인회도 방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댁 어른들을 남편 사후에 18년을 모셨다.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모 씨가 이 온라인 상에서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며 이 노인 폄하는 그녀에게는 일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아들은 또 이제 자기 본인의 어머니가 지금 아무튼 억울하다 또 이런 옹호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촉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은경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즉각 경질로 사퇴를 수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 50일 동안 관련 대책은 사라졌고 국민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시부모 18년 부양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를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 직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 노인 폄하 발언은 논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혁신위의 어떤 김은경 위원장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시급히 선거제 협상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국회 휴회기 속에서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출범한 여야의 2+2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난 3차례 협상 시한에도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목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당 모두 당론을 모으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제를 고치는 건 개헌보다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선거법 협상이라고 하는 거, 선거제도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7월 발족한 여야 2+2 협의체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당의 기본 원칙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성을 확보하자면서 줄여야 할 지역구 의석수도 구체화했습니다. 중에 핵심 기득권인 지역구의 숫자를 조정해서 이 비례대표의 숫자를 일정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걸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구의 숫자를 253석에서 240석 정도까지 줄이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되면 60석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입장으로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까지 내놓는 등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정수 의석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은 지역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어야 할 공직선거법 개정. 여름철 국회 휴회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입법 현안 등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한국 유치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에 경사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서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는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가톨릭 주요 행사이자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로 김 의장은 지난 3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태왔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탄소 중립의 등장 배경과 정책 동향 등을 정리한 탄소 중립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에선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주요국의 탄소 중립 현황, 국내 관련 법령,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입니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공포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국리민복의 시작은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챙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쟁이 개입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연이은 범죄로 인해 국민 공포가 심각하다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여야 없이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교한 사회 치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단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는데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수용자를 사회와 영구히 단절시키는 조치를 취해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재범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법 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중단된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사형제 찬성 의견을 밝히는가 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바 있죠.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제 유연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장관의 사형제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자에 대해선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 국민들의 일상이라고 힘을 싣는가 하면 서영교 의원 역시도 영구 격리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상황입니다.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차단시키겠다는 취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하지만 사망할 때까지 가두는 것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 제도 도입에 어떤 의견이신가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지난 5일이죠.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제로 당의 통합과 확장을 꼽았는데요. 정기국회부터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절실한 과제는 당의 통합을 바탕으로 당 밖에서 확장을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윤리를 되찾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래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당이 어수선했던 시기에 원내 사령탑에 오른 박 원내대표. 지난 100일 동안 온화한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화시키고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원내대표의 카운터 파트너인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먼저 취임 100일을 맞았죠. 당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함께 미래와 혁신을 위한 경쟁에 나서겠다며 의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기사는 거의 없고 국회의원 월급 깎아라, 국회 해산하라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 달린 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 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양당이 미래와 혁신을 위한 경쟁에 함께 나서면 좋겠습니다. 경찰대 일기 수석 입학과 졸업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중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두 원내대표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주 월요일마다 오찬을 하면서 활발한 소통에 힘써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저보다는 또 더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또 의회주의자시고 대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대단히 대화가 잘 되는 분이고 상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이고 의회 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취임 100일간 꾸준히 소통하며 최고의 호흡을 자랑한 두 원내대표. 각종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치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나서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대표가 휴가를 간 사이 철근 누락 아파트부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최근에 그 묻지마 범죄 대신에 작년에 경찰이 1월부터 묻지마 범죄 대신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으로 대체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굵직한 현안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정부 여당이 나서서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사안들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당정의 관련 논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 부실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기반시설 준비 부족, 또 야당은 안전과 폭염 대책 등 막바지 점검 미비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대회는 파행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권은 서로 남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좀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국민들께 송구하고요. 지금은 대회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여야 없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가 1년도 더 지났는데 저희가 뭐 지난 정부 탓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번 잼버리 대회가 그 유치부터 준비 과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 정부부터 진행되어 온 체계를 그대로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해왔다는 점을 저희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네. 민주당에서 이거 뭐 탓하는 건 아닌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잼버리의 모든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자는 측면에서 저희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네, 그 김기현 대표가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눈앞에 시급한 그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특히 이 그 이상동기 범죄, 흉기 난동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부터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 그리고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정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갈 계획일까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김기현 대표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여러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조차도 매우 위축돼서 이걸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서 뭐 순찰부터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사시에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무집행 매뉴얼을 강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흉악범죄 진압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면책권을 갖도록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벌 차원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라서 사실상 무기징역이 가장 중요한 형벌인데
무기징역의 경우는 한 20년만 지나면 행형 성적에 따라서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흉악범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이 상황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과 여당의 총선 수도권 참패설을 언급했던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이제 불찰이라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또 3년 만에 실시되는 당무감사에 앞서서 살생부가 돌았다는 소문도 흘러나왔습니다. 둘 다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과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앞두고는 의례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심평 변호사께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것들은 다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뜬구름 같은 얘기들이 만들어져서 또 이게 퍼뜨려지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살생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 문건들은 늘 있어 왔다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뭐 여권 내부가 혼란스럽다 이런 전체 여권 분위기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좀 단편적인 분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합리적이지 않다. 무시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야 도움을 주는 잔인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 국가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빈곤의 되돌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렇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층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지난 7월에 부양의무자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7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양의무자 폐지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네. 그동안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이제 그런 사건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엇인지 또 왜 이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을 하는지 먼저 법안 발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네. 사실은 그 안에 이게 부양의무자 폐지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IMF 때 이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18세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거는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해서 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2000년 10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의 제 맹점이 뭐냐면 세대 단위 원칙이 있어요. 한 세대가 경제생활이 얼마 되느냐, 네. 소비생활이 얼마 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다, 아니다를 파악한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부양 의무가 가족, 사적 부양. 네. 가족이 부양해야 원칙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양하는 그 다음이고 네. 사적 부양을 원칙으로 하는 그게 두 가지가 맹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간에 또 사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네. 이게 기초생활보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분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느라고 그 가족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 장애인은 돈이 또 더 많이 들어요. 네. 활동 보조인을 데리려고 해도 활동 보조인들이 심각한 중증 장애인한테 안 오려고 해요. 네. 그리고 웃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분들을 케어하는데 병원 비용, 치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때도 중증 장애인이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상황이 어렵고 하더라도 네. 가족 중에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런 실질적인 국민 기초 생활을 이제 이거를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양 의무자 네. 폐지법을 이제 통과가 된 예.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국가가 한 가정의 그 불행을 외면하고 책임을 했다면 이거는 고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부양 의무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 부양 기피 사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부양을 할 수 없는 이제 사유를 증명을 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나 불효자입니다 하는 불효자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낙인이 찍히는군요. 네.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효자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은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 버린 자식을 찾아가서 하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부모한테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시키느냐 하고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막 그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식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그 부모를 찾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부양기피 사유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면 전문 행정사들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전문 행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뭐 조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부양기피 사유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재산 증명, 소득 증명, 가구원 조사, 주택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네. 이게 누가 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겠습니까? 특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해서 이걸 가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받지 못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신이 서류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이런 것을 찾아서 부양 의무자 자체를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18대 국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그 소개 영상에서도 의원님께서 역설하시는 그 장면 나오던데 그게 2016년이더라고요. 네. 이 법안의 틀이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그 2016년 7년 전입니다. 최초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그동안 정말 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는 이유가 소외된 계층 그리고 또 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이 발달장애 가족을 만났는데 그 부모가 그 자기 자식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면서 너무 슬퍼하더니 제가 만나고 한 달 뒤에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는 뭐 이게 부양의무자 가족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든가 또 가족이 해야 된다는 아까 그 세대 단위의 원칙 사적 부양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못돼서 네. 그 폐지됐는데 19대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또 같은 법안을 냈는데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20대 들어오자마자 제일 1호 법안으로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법안으로 제가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장애인들이 막 중증 장애인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저 여당 의원들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손을 들어서 발달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폐지를 해야 됩니다. 건의했더니 대통령께서 그걸 좀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폐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만든 법안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폐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해서. 예, 광범위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21대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라도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이번에 기초생활보호법으로 해서 통과가 돼요. 이렇게 그렇군요. 통과가 아주 오랫동안 되는데 이제 노력을 전 정말 하시고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지금도 생각하시면서 또 예. 이제 그 눈시울을 적시신 예.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을 오랫동안 접하시면서 부양 의무자 폐지법을 꼭 만들어야겠다, 법안 발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게 이제 드디어 지난 7월에 이제 통과가 그 15년 만에 15년 만에 네. 통과가 됐군요.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기초생활급여 중에 교육급여는 2015년, 또 주거급여는 2018년, 그리고 2020년엔 중증 장애인 이겁니다. 예, 대상. 2021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폐지가 됐는데 굳이 부양 의무자 폐지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G7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법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상공인하고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들을 만났더니 이분들이 남자분인데 막 울먹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상 대출해주고 저리로 대출해줘서 돈을 다 끌어써서 일단 내가 사업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아직 물가는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가스 요금 오르니까 자기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해서 돈을 갚을 능력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IMF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 IMF 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153만 정도 됐어요. 그거를 거의 한 134만 명 임기 4년 뒤에는 줄였어요. 줄이는데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등급을 매기고 장애인도 등급을 매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했어요.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기초노령연금도 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될 수가 예산을 있어요. 확보하기 위해서 이 관련 법안이 꼭 그렇죠.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 빚이 천조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일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은 다 줄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고 삭감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을 잘 제가 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번 그 통과를 계기로 다음 법안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게 그 네. 장애인 관련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발의 준비 중인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네. 그 기업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 60%, 대기업의 경우에 70%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의 안 지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30% 정도만 지키는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보니까 100인 이상의 기업 중에 이게 의무 고용으로 돼 있는데 절반 이상인 53.6%가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부담금을. 그 이유는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면 100%의 봉급을 줘야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 퇴직금과 뭐 식사를 사주고 뭐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사람을 하나 쓰다 보니까 15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하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금만 벌금으로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벌금 내지 그걸 고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인들 속에 장애인이 들어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자기들은 더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보건복지에서 고용을 많이 안 한다고 나무라기만 했는데 그걸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해서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현장을 찾아보니까 이걸 그 베어베트라고 해서 장애인만 전문으로 고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의 그 특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일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명함을 찍는 일, 네. 그리고 또 배달을 하는 일. 배달도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게 한다거나 네. 빵을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하는 일, 뭐 또 꽃 리본을 다는 일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들만 네. 하고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그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자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대기업들이 좀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부담금 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부담금 내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용하게 할까? 그래서 부담금을 100% 올리자 네. 하는 법을 제가 내려고 하고 그거를 제가 곧 9월 7일 날 토론회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삶이 힘겨운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의정 활동을 이제 뜻깊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의원님 하면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코로나19 치료 그리고 백신 개발에도 앞장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또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실까요? 예, 뭐 제일 첫 마디가 문재인 케어가 그 포퓰리즘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케어를 만들 때는 목표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치료받는 국민들이 네.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나서 암이나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그 빚을 내야 되고 네. 아니면 친척까지 빚을 내야 되고 그 집안이 아주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가 그동안 3,023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도 우리 병원 가면 돈 안 냈잖아요. K 방역 정말 잘했다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재난적 의료비의 수준에 해당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K 방역의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 대비 적은 그런 효과를 저는 봤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중증 치매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문재인 케어로 있어 4년간 3,700만 명 네. 정도 되는 분이 약 9조 원 수준의 이익을 의료비 경감을 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그 초음파 MRI 과잉으로 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과잉한 건 맞아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네,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문제점을 예전에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네. 과잉으로 한 걸 한 2회 정도까지만 하고 초기에 이게 MRI를 안 찍어도 되는데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 뭐 그 정도는 저는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비보험으로 계속 두면 실손형 의료보험이라고 아시고 있죠. 민간보험만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가급적 국가가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난번 일몰법으로 해서 없어졌는데요. 그거를 제가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5년간 일몰법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저는 앞으로 돼야 된다. 이래서. 의료 뭐 보건 그 체계에 대해서만 1시간 동안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네.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2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좀 간략하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년 총선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의원님 지역구 네. 광진구 갑이죠. 네. 을도 역시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현재 그 텃밭이긴 한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네. 승리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고 어필하실 건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제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국회의원이 수시로 스윙보트로 바뀌는 네. 지역인데 네. 제가 유일하게 연속으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저희 지역은 이재명 후보는 이겼습니다. 가베스만. 네. 예.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 말 잘하는 정치인보다는 가슴 따뜻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요. 이번에 국회 방송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네. 어려운 사람들이 부양 의무자 제도가 법으로 폐지됐구나 하는 걸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국회 방송에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을 하면 별로 곽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욕을 했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욕을 했다거나 이러면 막 약간 톱뉴스로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톱뉴스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거는 뉴스에서 잡아주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유명한 정치인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게 제한테는 단점이긴 하지만 저는 늘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봉신사상 받고 뭐 선풀 의원 되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당신은 언론에 별로 안 나오냐. 네. 언론 나오는 방법 간단하죠. 그렇지만 그런 정치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꿋꿋하게 가슴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지역에 발로 뛰면서 곳곳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국회의원 되려고. 네, 언론들이 앞으로는 이제 정책 중심으로 많이 좀 보도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요. 많이 응원하실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 네. 방송에 너무 감사하고 역시 우리 국회 방송이 네, 최고다. 네. 어려운 사람들, 네.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좋은 법을 소개해주는 이런 국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미래도 밝고 대한민국 미래도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남은 임기 동안에 좀 포부를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이 국회의원 목표가 저를 필요로 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슴 따뜻하게 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도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을 하고 여성가족위원장을 할 때도 네. 야당에게 발언권을 좀 더 줬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저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네. 우리 야당이 쓴소리를 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포용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멋있는 정치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부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하는 그런 정치를 저도 앞으로 하면서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하면서 멋있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참 멋있어. 국회의원 존경스러워. 이런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에서는 가슴 따뜻한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 멋지신데요. 됐네요. 네. 오늘은 부양 의무자 폐지법 통과를 비롯해서 복지와 민생 정책에 대해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